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인도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카스트를 중심으로 카스트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카스트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또 카스트가 인도 정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카스트 요인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도 여성과 아동들이 카스트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인도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인 빈곤과 카스트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스트의 소위 개념은 아시다시피 인종, 종족 등을 의미하는 폴트칼의 카스타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이 카스타라는 용어는 바르나라고 하는 색깔을 의미하는 바르나와, 그리고 그 밑에 자띠라고 하는 세분화된 소위 카스트 설명 용어인 두 토착어와 구분 없이 사용됩니다. 먼저 바르나는 다 아시다시피 사제 일과 학자 일을 하는 브라만, 그리고 군사적인 일을 하는 크샤트리아, 그리고 상업과 농업을 하는 바이샤, 그리고 이러한 세 종류의 바르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적 일을 하는 수드라와 같이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네 가지 범주 안에 들지 않는 예컨대 청소부라든지 세탁부 등을 일하는 이러한 최하층 계급으로서 불가촉 청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카스트 제도는 기본적으로 힌두에게만 적용되지만 무슬림과 시크 등 다른 종교에서도 카스트와 유사한 체계가 발견됩니다. 소위 인구 센서스가 소위 카스트에 따른 정확한 인수 분모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카스트에 따른 인구 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개 약 한 16%의 사람이 이러한 불가촉 천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스트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하는 총선을 위한 선거 맹무 작성 시 카스트에 관한 조사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카스트에 따른 정치의 설명에서 보듯이 저희 의회에서 SC 즉 지정 카스트와 그리고 지정 부정민이 소위 보상적인 특혜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의 맹무 작성 시 카스트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바르나 체계로 카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인도 실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과 식사를 같이 하는 관계 등 이러한 일상적인 인도인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바로 바르나가 아닌 자띠입니다. 자띠는 바르나 아래 수준의 가장 다양한 하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이 인도 전역에 적용되는 바르나 질서와는 달리 자띠는 한정된 지역, 예컨대 특정 문화권이나 특정 지역권 내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과 출신 지역을 보면 그 사람의 자띠가 바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컨대 저희가 옛날에 해니조사 연구를 할 때 어시스턴트를 했던 라칸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칸싱은 평소에는 그냥 라칸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라칸싱이라는 사람이 UP의 그러니까 아그라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 현지조사를 갔더니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은 라칸싱 바겔라였습니다. 이 양반이 이 바겔라라고 하는 자띠를 이름에 쓰면 자신의 카스트가 드러나기 때문에
바겔라라고 하는 이름을 평소에 쓰지 않았던 거죠. 바겔라는 아그라 지역에 염소를 키우는 이런 수드라 카스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는 한 3,000개 정도의 세분화된 자티가 있습니다. 자티는 대체로 해당 구성원에게 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함께 결혼하고 식사를 해도 부정을 타지 않는 그런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일과 장사를 하는 것은 모든 카스트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자티는 대개 전통적이고 세습적인 특정 직업에 종사합니다. 예컨대 중부 인도의 나이라고 하는 자티는 수드라 카스트에 속하는 이발사 자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티와 바르나의 공통적인 특성은 이런 서로 다른 자티나 바르나 사이에는 서로 의례적인 정결이나 부정함의 정도가 서로 달라서 위계가, 즉 청의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브라마는 최고의 위계 질서에 있고, 그리고 불가적 천미는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적 천미는 실제로는 부정한 카스트이면서 다른 카스트들의 부정을 없애주는 그런 일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부정이, 즉 소위 말하는 부정탄다고 할 때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부정은 죽음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땀, 피, 정액 이런 것들로부터 소위 부정한 것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불가촉 천미는 부정을 일으키는 근원을 제거하는 일에 전통적으로 종사해 왔습니다. 예컨대 북인도의 짜마르라고 하는 자띠는 죽은 가축의 소를 치우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물론 죽은 소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실을 만들고 이걸 수선하는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짜마르 자띠가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소가죽을 이용한 산업을 위해서 대단히 큰 그러니까 부를 형성한 자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런 죽은 소는 바로 부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래야만 부정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짜마르 외에 특히 세탁을 주로 하는 도비, 그리고 청소 일을 하는 방기, 이런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불가촉 천민이 아닌 사람은 이들과 소위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으면 부정이 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인도 사람들은 소위 상층 카스트와 하층 카스트와 식사를 같이 하거나 혼인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면 부정을 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에는 카스트별로 주거지와 식수 공급지가 구분되어서 이들 간에는 사회적인 장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대단히 완화됐지만 불가촉 천민들은 힌두 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스트에 따른 이러한 소위 의례적인 질서 체계는 소위 카스트에 따라서 앉는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서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든 대연회에서는 카스트별로 따로 식사를 하는데, 대개
브라만들은 가장 상승해 왔고 불가촉 천민들은 문 밖이나 이런 가축우리 근처에 앉아서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체로 자기의 식기를 가져와서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저희들이 인도에 생활할 때 그 운전수 등을 고용했는데 근데 저희가 운전수를 고용해서 시골로 여행을 가면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운전수들은 저희와 같이 식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소위 물을 주어도 우리가 쓴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꼭 물을 따라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아 마십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에 따른 그러한 음식 문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미친 영향에 따라서 지금도 자신들은 자신의 카스트에 따라서 식사라든지 그리고 물을 마신다든지 하는 것들을 서로 달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힌두들은 보통 같은 자띠끼리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높은 자띠가 주는 음식은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역으로 낮은 자띠가 주는 음식을 높은 자띠가 절대로 받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도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요인은 음식에도 그러니까 오염된 음식과 오염되지 않은 음식에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오염된 음식을 가짜 음식이라 그러고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빠까 음식이라 그러는데 근데 인도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먹는 짜파티, 즉 물과 밀가루로 만든 짜파티 그리고 쌀밥 이런 것들은 가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서로 잘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가짜 음식을 기름으로 튀겨낸 음식이 빠까 음식입니다. 빠까 음식은 가짜 음식과는 달리 오염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다른 카스트 사이에도 같이 나눠 왔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이나 장례 등 의례의 끝에 하는 큰 연회에서는 조문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빠까 음식을 제공합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 카스트 구분이 없기 때문에 빠까 음식으로만 꼭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 있어서 재밌는 건 높은 카스트 사람들이 낮은 카스트 음식을 받아 먹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연회에서 쓰이는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브라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 결혼이나 장례식을 치를 때 음식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브라만을 모셔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시골에서도 카스트가 중요하지만 대도시에서도 여전히 카스트가 여전히 현재 인도에서 대도시에서도 카스트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하는 방기라든지 세탁하는 도비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전히 대도시에서는 이런 일들만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카스트와 상관없이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시키는 일이 그러니까 카스트에 따르지 않은 업종을 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에서도 식당의 조리사 일은 브라만이 지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예컨대 일정한 조직에 현재 구성원들이 상층 카스트로 되어 있으면 하이 카스트들은 그 조직에 취직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네루대학교 인류학과에 기존의 교수들이 브라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이하 바이샤나 특히 천민 이런 사람들은 그 과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브라만 출신의 교수들은 다른 낮은 그러니까 자띠의 사람들 같이 근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나 이제 도시에서는 서로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스트가 다른 사람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은 저녁에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가면 반드시 낮은 카스트와의 접촉을 통해서 옮겨왔을 것이라 생각하는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의례적인 모욕을 반드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카스트가 이렇게 엄밀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여전히 카스트가 인도에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나 이런 카스트가 일상생활에서 의례적인 측면 이런 데서는 이제 좀 완화되지만 그러나 인도에서 정치는 이러한 카스트에 의한 요소가 훨씬 더 심하게 최근에 올수록 더 나타납니다.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할 때 BJP가 즉 힌두 근본주의 세력이 이러한 종교를 이용해서 소위 정치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카스트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독립한 인도의 정부는 불가촉 전민들과 그리고 부족민들에게 일정한 특혜를 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소위 말한 보상적 차별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정 카스트에게는 그러니까 취업이나 그리고 입학 그리고 심지어 의회의 국회의원 선거식에도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정 카스트에게는 15% 그리고 지정 부족민에게는 7.5%의 자식들끼리 경쟁해서 취업하고 입학하는 이런 특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989년에는 인도 국민의 한 50% 정도에 해당하는 수드라에게도 이런 특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아까 SC와 ST 즉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민이 후진 계급이라고 했으면 그 외에 후진 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여타 후진 계급 other backward class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위 수드라 카스트에게도 27%에 해당하는 이런 특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22.5%와 27% 그러니까 49.5%가 이런 카스트에 따른 특혜를 받는 그러니까 후진 카스트가 된 거죠. 바로 이런 카스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정책은 당연히 소위 선거에서 이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소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러한 수드라와 SC, ST가 아닌 소위 상층세 카스트, 브라만, 그샤트리아, 바이샤 이런 상층 카스트들은 이러한 특혜로부터 보상적 특혜로부터 소위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들의 극심한 반발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카스트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훨씬 더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other backward class죠. 여타 후진 계급에게 보상적 차별을 주려고 했던 그 당시 상층 카스트 학생들이 자살하고 하는 그런 극도의 그런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층 카스트들이 바로 자기 힌두 상층 카스트들에게 특혜를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까 종교 근본주의 세력들에게 예지하게 하는 이들의 확고한 지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 정치는 이러한 상층 3세 카스트가 주축이 된 세력과 그리고 또 아까 두 번째 여타 후진 계급이 주축이 된 세력 그리고 그 밑에
소위 ST, 불가촉 전민과, 이 주축이 된 세력, 이러한, 세계의 너스단 카스트 그룹이 서로, 선거에서, 세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각축이 인도 정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에서 이렇게 카스트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다른 카스트끼리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보면, 전국적인, 영자지 신문에 주말판에 보면, 소위 말한 매치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하는 이런, 카스트에 따른, 결혼 광고가, 그러니까 신문의 제일 뒷면에, 그러니까 여러 장, 그러니까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카스트가 없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위 인도가 가지고 있는 결혼 제도의 문제인데, 특히, 인도에서 결혼은 대체로, 가족이 주선하는 중매 결혼입니다. 대학생들도, 시골에 있다가, 대학에 와서, 델리나, 어떤 봄베이나, 뭄바이나, 그 대도시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지만,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남녀가 서로 연애하지만 결혼은 반드시 자기 출신 지에 가서 부모가 정해주는 같은 자띠 내에서 같거나 조금 높거나, 이건 소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카스트 내혼 및 앙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컨대 힌두가 크리스찬이나 무슬림하고 결혼하거나, 아니면 브라만 출신이 수드라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소위 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향으로부터 떠나거나, 아니면 호적을 판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즉, 자기의 근본과 절연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족이 이거 정해주는 그런 같은 카스트 내에, 그리고 같거나 좀 높은 자띠와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힌두들은 대체로 아까 카스트 개념에 따라서 카스트 개념이라는 게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이런 두 가지 어뢰상의 구분인데, 근데 이제 여자애가 태어나서 이거 자라면서 초갱을 할 때까지는, 그 여자는 대단히 깨끗한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초갱을 시작한 이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자가 임신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 정도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갱을 할 때까지 여자애는 깨끗하지만 그 이후는 대단히 부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갱을 시작할 시점 되면 깨끗한 상태로 결혼을 서둘러서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춘기 이후, 초갱 이후에 딸을 집에 두는 것은 대단히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관연한 딸을 집에 두고 있는 것은 소위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제 가디언이었던 그 대단히 그러니까 부유한 인도에서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대학을 보냈는데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시켜버린. 저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딸을 치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을 치워버리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치워버리는 이런 것이 인도의 결혼에 있어서 카스트가 미치는 그러니까 영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도에서
혼인과 관련해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신부가 결혼할 때 가져가는 지참금 문제입니다. 다우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본래 전통적으로 다우리는 결혼할 때 신부나 신랑 그리고 신랑 가족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선물을 의미했습니다. 신부나 신랑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 오늘날 지참금은 신부가 시집갈 때 신랑 가족에게 제공해야 되는 소위 현금, 기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참금은 대체로 중매자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대체로 신랑 측이 제시하는 숫자를 신부가 받아들이는 방식. 그래서 예컨대 이거 지참금으로 가져갈 액수를 신부가 한꺼번에 가져가지 못하면 그걸 몇 번에 거쳐서 할부로라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부담으로 작용한 거죠.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는 소위 결혼을 할 때 신부에게 주는 이런 또는 신랑에게 주는 이런 옛날 어떤 전통적인 선물이 아니라 반드시 줘야 되는 이런 부채같이 된 이런 거죠. 그래서 혼기를 앞둔 소위 딸을 둔 부모들은 바로 이 지참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딸이 많은 가정에 딸은 지참금을 마련해야 되는, 자신 때문에 지참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담이 그러니까 부담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인 대단히 큰 병폐가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가져가지 못하면 그걸 나눠서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계속해서 가져오지 못하면 그 신부를 괴롭히는 그리고 학대하는 대단히 나쁜 사회적인 악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만약에 신부가 지참금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랑 가족으로부터의 학대를 통해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또 소위 실수를 가장해서 불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한 지참금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대해서 자살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불에 타 죽거나, 결국은 그러면 신랑 가족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지참금을 받는 이런 기회가 생기니까 이런 흉악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있느냐? 지금도 1년에 약 8,000명 정도의 신부가 이렇게 학대에 못 이겨 자살하거나 불에 타 죽거나, 이 숫자는 365로 나누면 하루에 한 23명. 그러면 한 시간에 한 사람씩 젊은 여자가 불에 타 죽거나 맞아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인도 사회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에도 사실 이 지참금이라는 문제가,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본래 지참금이라는 게 뭐냐? 지참금은 어떤 한 사회에서 아들에게만 그 유산을 주고 딸에게 유산을 주지 않는, 제대로 된 몫을 주지 않는 그 경우에 딸이 가정을 딸 때, 시집 갈 때 그러한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의 유산에 대한 주산을 주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딸이 시집 가는 순간에 소위 유산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러한 소위 재산을 주는 건데, 그 재산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딸이 자기가 살던 가정과 비슷하거나 좀 높은 가정에 보내야
딸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모가 실제로 그 딸에게 맞는 그 신랑감을 구하면서 주는 이런 보상이 본래 지창금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평소에는 그 상속을 미리 주는 이런 것이었는데, 그건 자발적인 것이지 현재와 같이 신랑 가족이 요구하고 그것에 반드시 줘야 되는 이러한 그런 부채 같은 성격은 아닌 거죠. 그렇죠? 어느 사회나 그런 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인도에서 그런 것이 훨씬 더 심하게 된 것은, 인도가 여전히, 가부장적, 요소가 훨씬 더 강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또 대체 아직도, 인도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소위 집합가족제도, 조인트 패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3대에 걸쳐서 한꺼번에 사는 세대가 많은, 그래서 그러한 대가족 제도 안에 여자들의 낮은 지위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이제 얘기하는 혼인이 반드시 중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같은 자띠 내부에 앙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오염 전에 이거 여자를 취업해야 되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인도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런 지창금 제도가 사회적인 악폐로 남아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을 어릴 때 시집 보낸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아동 결혼이 가스트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도에 어느 정도냐, 현재 인도 여성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의 결혼을 하는 것으로 통계됩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학교에 가야 될, 그리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 삶을 꾸려야 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소위 어린애의 아주 행복한 시절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어린애 이후에 자신의 생을, 즉 전 세계의 그 행복을 박탈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도에서 이런 그 아동 결혼이 가장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아까 인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낮은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즉 옛날에 우리도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여자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의존한다고 하는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러니까 소위 아동 결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들의 권위, 즉 그 가정의 그런 권위라고 하는 것이 딸에 의해서 가문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컨대 자신의 남자 중심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애를 일찍 결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추문을 일으키던 요인을 제거해버린다고 하는 요인이 가장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어릴 때 소위 아버지의 권위로, 오빠의 권위로 애들을 결혼시켜버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애들을 아동 결혼시키는 중요한 문제, 지창금 문제. 지창금이라는 게 신랑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지창금이라는 게 더 높아진다. 그래서 신랑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육 정도가 높아질수록 지창금이라는 게 많아지니까 딸이 나이가 든다고 하는 건 신랑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많은 지창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어릴 때 결혼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예컨대 딸이 6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 딸을 결혼시킬 나이가 되면, 큰 딸을 결혼시킬 나이가 되면 밑에를 몽땅 같이 시켜버리는, 바로 지참금을 적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한꺼번에 어린 딸애 같이 다 같이 결혼을 시켜버리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어린 애들을 결혼시켜버리지 않으면 학교도 보내야 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소위 시골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킬 여유가 없는, 그리고 제대로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다 결혼을 시켜버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시골엔 이런 아동 결혼이 가져오는 이런 폐해를 제대로 후진 지역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즉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1929년부터 아동을 결혼을 제한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2006년에는 아예 아동을 결혼하는 금지법이 있어요.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이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이게 소위 말하는 특히 원시 부족민들 이런 관습이 어릴 때 결혼을 시키는 것이 그 사회의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런 마을에서는 사춘기가 지난 이런 애를 결혼시키지 않고 집에 두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고 신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이러한 아동 결혼 금지에 관한 법을 강제한 이사가 별로 없는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소위 선거를 위해서 카스트를 이용하는 이런 지도자들은 자기 카스트에 속하는 그런 낮은 사람들을 한 수백 쌍씩, 수천 쌍씩 소위 말한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좋은 날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거 길이를 택해서 이렇게 같이 결혼을 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표를 얻는, 그리고 카스트를 결집시키는 건데 대단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카스트 결혼을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같이 무상교육법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무상교육법이 만들어진 것이 2009년에 모든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시키는 법이 참 이게 좀 늦게도 만들어졌는데, 2009년에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애들을 전부 학교에만 보내기만 해도 아동 결혼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농촌의 애들은 8살, 9살 되면 드랍아웃, 학교를 가지 않고 집안 어들의 일을 하거나 집안 일을 돕는 노동을 하기 때문에 아동이 여전히 의무교육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 정부는 그러한 소위 모든 아동에 대한 소위 의무 교육을 제대로 강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린 나이에 지참금을 주어서 결혼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결국은
가난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사회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나, 그러나 이러한 무상교육법을 강화해서 이러한 아동교육을 막는 것이 맞는 인도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인도 사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도 사회가 처하고 있는 절대 빈곤의 문제이고, 특히 이러한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 여성 노동자, 농민들의 소위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특히 그 안에 이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린 여성, 여성이면서 노동하는, 그리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위 여성의 소위 이런 고통을 해소해 시켜주는 것이 인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들의 빈곤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그들 자신, 그리고 또 인도 정부, 그리고 인도 여러 사회단체들의 임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도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양식 있는 세계 모든 시민들의 과제이자 의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강의 마칩니다.